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어른의 대화법. 지은이는 전 아나운서이자 현 인파워 에듀케이션 대표 임정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게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미국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은 1976년 처음으로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 중 메타인지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지는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안다는 뜻이고, 메타인지는 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을 뜻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 능력은 학습하며 스스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소통을 할 때도 자신이 잘 모르는 상황이나 상대의 모습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지레짐작하여 오해를 하지 않는다. 또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여 말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문답의 방법으로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은 메타인지에 대한 선연의 가르침인 셈이다. 교류 분석은 정신의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에릭 번이 창시한 이론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에 관한 체계적인 성격 이론으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 책은 교류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PAC 자아 상태와 교류 패턴, 스트로크를 다루고, 그것이 실제 말하기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었었다. 강남에서 미팅이 있던 날이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나는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가 책을 구경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를 끌었다. 친구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에 대해 이해 못할 말들이 오고 갔다. A. 나는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왜 읽는지 모르겠어. B. 한 번씩 보면 도움도 되고 뭔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그래. A.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뻔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B. 너 주식하려고? 요즘 정말 개미 열풍이던데 너 그러다가 있는 돈까지 다 날려. A. 뭐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도 뭔가는 해야지. B. 지난번엔 부동산에 관심 가지더니 할 거면 하나만 좀 진득하게 해. 대화를 끝낸 두 친구 주위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A는 자기계발서에 대한 선입견에 막혀 친구의 취향을 배려하지 않았고, B는 재테크 공부를 하려는 A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꾸준하지 못한 태도를 비난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취향이 다를 뿐인데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들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너무 달라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소통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지문은 평생 불변하고 만인이 같지 않다. 성문 역시 사람마다 입, 성대, 목구멍 등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내는 에너지의 주파수 분포를 분석해서 그림 형태로 표시하면 마치 지문처럼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문을 목소리의 지문이라고도 부른다.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름은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숫자처럼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개인의 성향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장르를 7만 6천 개로 세분화하고 고객 선호도를 2천 개 유형으로 분류해 개인의 성향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지난 2년간 넷플릭스 이용자가 시청한 콘텐츠의 80% 이상이 추천 엔진이 제공한 콘텐츠였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초개인화 중심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공통된 관심사나 취향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즐거운 일이다. 다만 초개인화 중심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시점에서 같은 관심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만 인간관계가 치우친다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매슈 오 잭슨은 우리는 점점 더 연결되고 있지만 동시에 분열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만 나이,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젠더, 신념이나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동종선호라고 한다. 내가 비슷한 집단에만 머무르며 관계를 맺는다면 관심사와 취향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접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점점 더 그것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카톡 때문에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쉴 새 없이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 24시간 묶여있는 족쇄가 아닐 수 없다. 나의 경우 내 SNS에 댓글이 달리면 한 번 확인한 후 짧게는 30분, 길게는 하루 뒤에 답을 하는 편이다. 말은 의도가 어긋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제된 단어와 문장으로 뱉어야 하며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말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소통을 단절하거나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자. 갈등은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칡과 등나무라는 뜻이다. 칡과 등나무는 동아줄 같은 튼튼한 줄기가 다른 나무들을 휘감으며 자라는데 시계의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감아오르는 칡과 시계 방향인 왼쪽으로 감아오르는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 결국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에서 갈등의 뜻이 유래되었다. 갈등은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며 상충되는 견해,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을 의미한다. 즉, 갈등은 다름에서 비롯된다. 사람 관계에서 완벽한 해결이란 없다. 원만한 타협이 있을 뿐이다. 이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부터 유대교에서는 혀를 화살에 비유했다. 한 번 쏜 화살은 후회한다 해도 다시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존 웨인.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말과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며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본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고집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빚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갈등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숙명적 존재인가? 내 머릿속에 맴돌던 이러한 고민은 교류 분석을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교류 분석은 나의 성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놓인 나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현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이론이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타인을 알려고 하는 일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성격 이론이자 심리요법인 교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음을 자아 상태라고 부르며 각 자아 상태에 따라서 고유의 사고, 감정,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본다. 즉,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양식을 살펴야 하며 이는 자기 이해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이것이 PAC 자아 상태 모델이며 자아 상태를 통해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을 구조 분석이라 한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버는 행동 양식에 따라 자아 상태를 부모, 어른, 아이로 구분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의 핵심 도구로 삼았다. P는 페어런트의 약자로 부모 자아 상태, A는 애덜트의 약자로 어른 자아 상태, C는 child의 약자로 아이 자아 상태를 뜻한다. 상상해보자. 당신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걷고 있다. 이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청년을 목격했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청년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내심 걱정을 한다면 부모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처한다면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상황을 보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이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자아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마음이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부모 자아 상태는 나의 부모 또는 양육자, 보고 자란 권위자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자아다. 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어온 말과 비슷한 형태의 말을 한다. 부모나 내가 본 부모상, 권위자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모 자아 상태에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에서 아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직적이다.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른 자아 상태는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분석적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평적으로 흐른다. 아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나 반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단순히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 자아 상태에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도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것을 교류라고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아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상황과 상대에 맞게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신을 자각하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상황인지 소통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 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8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1938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년 724명을 선발해 2년마다 인터뷰했고 부모의 직업,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해 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에 있지 않았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였다.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독약과 같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현대인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제는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한 가지 자아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내가 처한 상황과 상대에 따라 나의 마음, 즉 자아 상태는 달라진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셔 역시 선택 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 하품, 딸꾹질처럼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하는 행동이 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의식적 반응일 것이다. 나는 의식적 반응이라는 말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판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를 좌우한다. 교류 분석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격 이론이자 심리기법으로 인간은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가 내린 결정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철학적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긍정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든지 새롭게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선택하면 된다.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교감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한다.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 운동을 통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줄고 불안감이 사라진다. 특히 코로 숨을 쉬면 후각을 통한 호흡 리듬이 변연계와 전전두엽에 전달되어 뉴런 네트워크가 동조해 감정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셸 드 몽테뉴.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3분만 지켜보면 이혼 가능성을 94%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6가지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먼저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좋지 않은 첫마디로 시작하는 언어 습관을 언급했다. 나머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것,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상대방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하는 것,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었다.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듯이 정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말로 표현하자. 오은영 박사는 아이를 훈육할 때도 1000번 만번 좋은 말로 가르치라고 말한다. 티키타카라는 용어를 아는가?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경기 전술을 일컫는데 최근에는 말이 잘 통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티키타카에는 상호작용이라는 대화의 속성이 제대로 담겨 있다. 대화는 내가 상대에게 말을 걸고 상대가 대답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이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내가 발신자라면 그 상황과 상대의 자아 상태에 맞추어 적합하게 말해야 하고, 수신자라면 상대의 자아 상태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가 교류 분석을 만나고 나 자신이 바뀌며 깨달은 것이 있다. 나 자신을 바꾸면 상대가 변한다는 사실이다. 예전엔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바꾸어 보려고 하고 바뀌지 않는 상태를 탓했다. 혼자 답답해하고 분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과 내 미래뿐이라는 것을.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한다. 일종의 존재 인정 자극으로 인정의 한 단위로 정의한다. 스트로크는 동기 유발을 해주고 행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정 자극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스트로크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적 스트로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다. 꾸중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이고, 손가락질하거나 꼬집기 등은 비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를 받았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스트로크 지수에 맞지 않으면 이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러한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하거나 걸러낸다고 말한다. 흔한 방법으로는 코웃음을 치거나 웃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다.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덥석 끌어안는 장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있다. 평소에도 히딩크 감독은 너를 믿는다, 할 수 있다 라는 언어적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 주장을 맡은 김연경 선수의 긍정 스트로크도 인상 깊다. 10억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숙적 일본에게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꺾으며 한국 여자 배구의 4강행을 이끌었다. 그녀는 세계가 주목하는 부담감 속에서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의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잘했고, 경기 중에도 해보자, 후회 없이 해보자, 가자, 웃어 라는 말로 동료들을 독려하고 하이파이브와 포옹을 나누면서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우리는 스트로크를 통해 존재감을 인정받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인생의 스탬프를 쌓고 있다. 스트로크가 없는 것은 심리적인 죽음과 같다고 한 토머스 해리스의 말처럼 스트로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바버라 프레드릭슨과 마셜 로사다 연구팀은 60여 개 기업을 방문하여 회의에서 주고받은 단어를 녹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성장과 쇠퇴를 가르는 한계 긍정률이 2.9대 1이라고 밝히며 성공하는 조직은 긍정적인 발언, 즉 칭찬이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난에 비해 3배 정도 많고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긍정적인 발언이 6배나 많다고 한다. 그 비율이 11대 1을 넘으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조심하자. 이 이론은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먼 박사에 의해 부부 사이에서도 검증되었다. 부부들의 주말 대화를 분석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비율이 2.9대 1 이하면 이혼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더불어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는 긍정 단어 대 부정 단어의 비율이 5대 1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번 비난을 하면 5번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은 스트로크의 교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람은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기 원한다. 그러니 긍정적 스트로크는 많이 하고 부정적 스트로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접 만나서 서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물리적 행위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서로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화 한 통이면 일상에서 언제든지 서로 감정을 나누며 소통을 잘할 수 있다. 문자나 메신저가 편리하긴 하지만 글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이 목소리에 담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다. 미국 예일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목소리의 성별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로 구성된 참가자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모두 듣게 한 후 대뇌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언어 중추가 있고 논리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좌뇌에서만 대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좌뇌뿐만 아니라 감성 중추가 있는 우뇌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태 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목소리가 감성을 자극해 호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한다.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만 기억하자. 실제로 만나서 서로 좋은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하는 것이다. 소통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상대와 만날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만날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난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종 전화를 건다. 성격이 활달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죄이 대표님도 내가 운영하는 교육원이 있는 서울 방배를 지나갈 때면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수역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해요. 라며 한 번씩 반가운 전화를 주신다. 만날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 만나지 못해도 흔쾌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다. 만남과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한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름 붙였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사람들은 곧잘 따끔한 비평의 말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정작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비평이 아닌 칭찬의 말이다. 윌리엇 서머싯 몸.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를 거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학장을 지낸 아론 라자르는 그의 저서 사과 솔루션에서 사과의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한다. 1단계는 인정이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이라고 애매한 인정을 하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하거나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이라고 조건부 설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었다니 유감입니다 처럼 잘못을 축소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정직하고 공개적인 태도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2단계는 후회이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뉘우침과 그에 걸맞는 각오,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의 표현, 피해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3단계는 해명이다. 잘못이 벌어진 배경과 이유를 상대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 1단계 인정과 2단계 후회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상대가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4단계는 배상이다.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갚아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상대의 요구에 맞추어 신중하고 확실하게 배상해야 한다. 전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통 강의를 했을 때의 일화이다. 이들에게 소통이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어르신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수적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이다, 대화가 안 된다,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꼽은 이유를 보면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인간의 성격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는가? 바로 통제적인 부모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와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통제적인 부모로 나오는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강경하게 나가면 말싸움만 나고 일만 커진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한들 통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순응하는 아이로 다가가야 한다. 어르신의 고집이나 주장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인정하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 다음에 자유로운 아이와
이성적인 어른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인간은 배고파서 죽지 않는다. 외로워서 죽는다. 라는 임경남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가정과 사회에서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은 자신을 잘 따르고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현명해지려면 나이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예전과 같은 현명함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괴테. 노인 심리학 전문가 데이비드 솔리는 어르신과 소통할 때는 그들을 퇴화가 아닌 노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면에서 특히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일관성 없는 말이나 지루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그들의 행동 특성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는 20.3%까지 늘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노인이 절반 이상, 즉 51.5%이다. 젊은 세대와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4.3%였다. 젊은 세대는 10명 중 9명이 노인과 소통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나오는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 나아가 상대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아 상태는 나이와 무관하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 애처럼 굴지도 않는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떤 자아 상태에서 한 것일까?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모 자아 상태에서 저 사람을 비난한 건가? 나를 방어하려고 아이 자아 상태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상대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보자.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생긴다.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상대는 분명 예전과 똑같은 불편한 자극과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과 관점,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상황도 좋아지고 상대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어떤 말과 소통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대의 말과 소통 방식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과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른의 대화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과 정신은 아이처럼 미성숙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고 타인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둘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원만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건강한 경쟁과 협력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모두 가입한 일종의 단체 보험입니다. 누가 아프거나 다치면 그들을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협동해서 대처한다는 것이 인간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성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다녀온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장애인 인구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온갖 제도적, 문화적, 시설적인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물론 나라 살림이 어려웠을 땐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신문에는 장애인 시설이나 학교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사진들이 실립니다. 그 부모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까요? 죄가 있다면 잔인한 이웃들을 만났다는 죄입니다. 저는 인간들은 미래와 운명의 불확실성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이나 불의의 사고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심신에 불편함이 생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그들의 책임이나 잘못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의무를 느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동료 인간일 뿐이지 무언가 열등하거나 사악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성숙이 한 계단 진보하는 순간일 거라고 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20, 30대 청년 때 제가 무척 말을 잘하고 대화에 능숙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들한테서도 그런 칭찬을 자주 들었기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말과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고 대화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대화 능력은 퇴화 중이거나 아니면 원래 좋지 못했던 대화 능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과 대화에 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모습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철부지 같았는지 느껴져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입니다. 달변은 달변일 뿐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저 내 생각을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일 뿐 타인과 잘 교류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대화와 교류입니다. 이 능력이 달변과 뛰어난 말솜씨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변은 소음공해에 불과합니다. 말은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이어주는 전화선 같은 게 아닐까요? 옛날 무선 전화가 없던 시절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달변이나 물 흐르듯 뛰어난 말솜씨는 아주 고성능의 전화선이죠. 그런데 상대에 대한 인지와 교류와 공감이 없다면 전화선을 내 몸에만 칭칭 감고 혼자 수화기를 들고 떠드는 꼴입니다. 대화의 본질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회활동인 동시에 인생이라는 과수원을 풍성하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지식을 안다고 해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악물고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가 사라지면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